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차트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증시랑 위험자산들이 반등을 해주기는 했어요. 사실 너무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도 했고, 주봉에서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호재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급은 들어오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죠. 그래서 증시랑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상승해줬다. 저는 표면적인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인 이슈들은. 이번에 사실 증시나 비트코인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이 시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정답으로 나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저만의 어떤 결론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첫 번째 이유, 연휴 기간 전까지 실적들이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애플도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아이폰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테슬라가 8% 정도 크게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이키도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까지 그 투심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 같이 하락을 했던 그런 결과가 이어졌는데, 상승했던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너무 낙폭이 심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주봉상으로 이런 과매도 구간을 사실 많이 주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 차트를 뒤로 쭉 돌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주봉상 과매도 구간이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주봉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해 볼 부분은 주봉상 과매도 구간을 체크해 볼 거예요. 자, 한번 2001년도에 있었고요. 자, 이렇게 3번 정도 주봉상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었다. 자,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해봅시다. 그 다음 2006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또 체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코로나 빔으로 인한 큰 하락 때 2020년도 코비드 19발 폭락이죠. 요때 또 한 번 과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새로운 2022년 경제 위기 때 과매도 구간이 한 번 더 주어졌다. 과매도 구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자, 2001년도부터 체크를 한 건데 총 몇 번이 있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7번만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자, 과매도 구간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자, 하나가 다이버전스의 형성이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주봉상 출현을 했다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일봉으로 돌아가서 또 체크를 해본다고 할게요. 일봉상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는 도달을 해준 나스닥이었다. 사실 일봉상 과매도 구간을 체크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흔치 않기는 해요. 자, 체크를 해볼까요? 2016년도부터 대략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 그 다음에 일본 과매도가 언제 있었냐면 2018년도에 있었고, 자, 이렇게 나오죠. 거의 간격이 뭐 많게는 1년이고 적게는 몇 달이에요. 자, 그 다음 2019년도 또 이거 1년 걸렸습니다.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2달 있다가 과매도 구간 도달했고, 이 과매도 구간 이후에 또 1년 정도 지나서 일본 과매도 구간에 도달. 자, 2020년도 3월에서 다시 쭉 그거 봅니다. 자, 2년 정도 있다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어요. 자, 지금 또 이렇게 몇 달 이후에 다시 저평가 구간에 도달을 했다. 단순하게 RSI 보조지표로만 이 과매도 구간을 몇 번 정도 줬을까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체크했을 때 몇 흔치 않은 기회 중에 한 번이 다가올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의 과매도 구간에 의한 반등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몇 번 오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반등을 줬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코비드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때 추가적인 상승을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나스닥
나스닥이 대략 저점붕을 해서 140% 정도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유동성을 옛날로 다시 돌려놓고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맞으려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었던 때로 그 레벨을 맞추려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한 9,000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주지 않을까. 완전 유동성이 처음 공급됐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그 이후로 기업들의 매출량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 등 분명 늘어난 기업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거란 말이죠. 완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요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략 한번 반등 주고 뭐 9,000에서 한 8,000선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유동성 부여 후에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다시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는 거는 사실상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미 이 M2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의 통화량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시장 통화량은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통화량 비율 말고 미국 통화량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M2는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경제 지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900, 자 몇 년도죠? 80년도부터 자연스럽게 시중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인구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내 생활을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건 당연히 돈이고, 그거에 맞춰서 시중에 이 돈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이렇게 풀린 통화량이 갑자기 훅 꺾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던 통화량이 지금 양적 긴축을 통해서 한 번에 훅 꺾인다는 건 경제적으로 상당한 좀 여파가 크지 않을까. 혹자는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부터 거품이 엄청나게 낀 상태가 이번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이기는 합니다. 살짝 꺾였다가 통화량은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당연한 얘기겠죠.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감에 따라 시장 내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값도 올라갈 것이고, 인구수도 자연스럽게 60억을 넘어서 쭉쭉쭉 상승세를 탈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 주식의 가격이나 시중의 돈들도 그 유동성도 맞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나사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산시장은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꺾이는 강도가 어디까지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나 뭐 코스피나 저는 쭉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거시경제라는 게 사실 정답이 또 없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시경제를 13분을 분석했으면 10분은 시간을 버린 거래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변수도 너무 많은 게 거시경제기는 하죠. 뭐 저의 관점은 이렇다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서 걸르실 부분은 자연스럽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납득이 되는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증시가 왜 올랐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낙폭과대였죠. 낙폭과대. 우리가 주봉으로 그 RSI를 체크해보니 사실상 저평가받은 구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적었구나 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 그 영국에서 부유층 감세 계획 철회를 했어요. 이거를 호재성 재료 삼아서 상승세가 연출이 됐다. 어떤 결과를 낳았냐, 이 영국의 부유층 감세 계획 철회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 보니까, 일단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됐고요. 이 안정화가 됨에 따라 바다 건너 미 채권 시장까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 IMS 제조업 지수 부진으로, 즉 경기가 퇴행하고 있는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계속 올렸다가는 이거 계속 후퇴할 수 있겠다, 경제가. 우리가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스탠스를 보여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증시로 유동성을 집어넣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과매도 구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재료도 나와주니까 뭐랄까, 단순간 매력적인 자산으로 증시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서는. 그래서 뭐 상승을 쭉쭉쭉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 덕택에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 UN 무역개발기구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국제경제전망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저소득 국가에는 큰 충격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침체에 몰아넣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의 인상하는 속도를 조금 너네가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인데요. 유엔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어려워요. 연준에서 판단하고 연준에서 그 유엔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조금 뭐 재료로 쓰일 수 있겠다. 이 워딩이 증시가 상승하는 밑거름으로는 쓰여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아니라 반등하는 정도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또 달았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여기 예를 들어서 몇 개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주요 세부 항목들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왜 좋지가 않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생겼냐 돌이켜 봅시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영학적 이슈 때문에 공급발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상으로 이게 잡힐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서 공급망 문제가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연준에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찬찬히 잡아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이 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 부분으로 시장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지 저항 구간을 또 확인해 봤는데 내려오는 추세가 아직은 뭐 하방에서 나아진 건 없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통해서 상방을 돌파할 준비는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모양새가. 비트코인의 단기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고 켜봤단 말이죠. 어떻게 지금 매물을 쌓았을까. 2시간 봉으로 딱 보니까 급락 이후에 얘가 꽤나 바닥 부근에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죄송해요. 미국 차트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보니까 하방에서 조금 매집을 더 많이 해줬고 상방을 그럼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상방까지 매물대를 연결을 딱 했어요. 이거는 확실히 윗부분은 이 매집한 만큼의 양의 뭐 절반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추세로 얘가 모멘텀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넘어주면은 시원하게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단기는 상방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 아침 시황도 이렇게 여러 증시도 체크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상태가 좋았어요. 이렇게 다 상승 출발을 했고, 제가 이거를 자주 보내드리잖아요. 현재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 요약을 보내드리는데 원래 추세가 바뀔 때는 이 하나하나부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5분, 15분, 시간당 1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분으로 시장을 분석했을 때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15분은 매도세가 강하고 시간은 적극 매도세가 강하다. 원래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전부 매도였다가 5분이 바뀌고 15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일이 바뀌게 돼요. 시장의 분위기는 짧은 프레임에서 큰 프레임이 점점점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멘텀이 좋게 좀 돌아가고 있는 듯한데 라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매크로 정글님이 타자님이 올리신 뭐랄까 거시적인 시황 분석 글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보고 놀랐어요. 인사이트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포워딩한 내용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또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했던 양을 보니까 과거의 바닥 구간과 굉장히 유사한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주기영님이 그 크립토컨트의 대표님이시죠. 이분의 분석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 축적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미결제 약정이 어떤 얘기냐면요, 저번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결제 약정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익절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때도 똑같은 거죠. 가격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은 훅 줄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롱 포지션 다 익절하니까 확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미결제 약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코멘트,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면서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새로운 매매자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 미결제 약정도 함께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원효띠 그분은 또 미결제 약정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추가적인 어떤 내가 매매의 근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결제 약정을 참고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한마디 코멘트는 일단 10월에는 FOMC가 없어요. 딱히 나올 시장 악재들이 뭐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좋은 재료들이 좀 터져 나와주는 구간엔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반등을 먹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판매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준비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뭔지 아시는 분은 혹시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나는 달러 인덱스가 뭔지 알고 있다. 모른다는 1번 눌러주세요. 달러 인덱스 모른다 1번, 달러 인덱스 안다 3번. 달러 인덱스 안다.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요, 주요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있죠. 안정적이고 주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통화에 대한 가치를 매긴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나라들인지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일본 뭐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달러가 매우 강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킹 달러 소리를 듣는 때가 이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다. 반대로 달러가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들은 투심이 위험자산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이 비트코인은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기본적인 거죠. 달러가 강하면 갈수록 사람들은 달러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달러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해내겠죠. 그럼 달러가 이렇게 약할 땐 사람들이 달러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요. 이때도 똑같은 거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달러가 강할 때는 또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달러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는. 자, 이때도 볼게요. 지금 구간이죠. 달러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의 자산은 항상 디커플링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의 리스크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낮을 때, 즉 비트코인이 매력적일 때는 이게 푸른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푸른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높을 때는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자, 붉은색일 때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항상 고점일 때가 많았구나. 그리고 푸른색일 때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저점일 때가 많았구나. 지금은 푸른색에 또 가까워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닥은 누구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대는 맞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증시와 나스닥은 바닥 구간에서 과매도에 의한 저가 요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거에 대한 재료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이 비트코인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이 과거의 그 데이터대로 현재를 바라보자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겠구나 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설명드린 게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3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코멘트가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유엔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하는 게 좋겠다. 조절을 안 하면은 확실히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확률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눈치를 보긴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뭐 마음대로 하긴 할 겁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하지마 라고 했다고 그래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뭐 고용 데이터나 물가 지수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는 계속 변화무쌍하게 바뀔 거지만, 일단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 속도 조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스탠스 변화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에 대한 여력은 우리가 열어두는 게 맞겠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도 역사적으로 몇 없는 구간에 도달을 했었구나 라는 정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비트코인은 저점을 오래오래 형성을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매물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세가 반전될 확률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주봉으로 이 차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 구간에서 횡보가 원래 길수록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요.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이 자산 클래스를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매집에 들어간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뭐 주류 자산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클래스의 자산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세 반전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구간 현재 형성한 주봉으로 저점으로 쌍바닥 찍은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반등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주요 깊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요 정도 부분이다, 가격대로 얼마인지 체크를 해봅시다. 자, 20381 정도입니다. 왜 20381이냐 물으신다면, 자, 매물대를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부분만 돌파를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쉬워지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는 건, 이 매물에 비해서 이 매물을 뚫어내는 건 훨씬 더 쉽고 상승 탄력이 붙기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뚫어주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부정은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속도 제한은, 인상 속도 제한은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열어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도로 오늘 시장 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돈복사TV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 많이 하셔서 제가 황금 맥점 지지저항선 남겨놓거든요. 맨날 여러분들 보시라고. 맥점 지지저항선 보시고 매매 활용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를 보려면은 활동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활동이 많은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업 신청해 주시고 여기 입장도 부탁드릴게요. 돈복사 TV라고 치면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스케님 뷰도 한길님과 동일하게 상방 뷰고 CME 갭인 27, 28K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27, 28? 뭐 갔으면 좋겠네요. CME 갭이 이 정도에 있나 본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되게 또 잘하셔서 많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 뷰는. 그분도 잘하시고,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크립토랑스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닉네임 지으신 분이 계세요. 트위터에. 그분도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분들 뷰는 자주 보면 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걸로 만드는데도 도움 받을 수 있고. 뭐 그러기 전에 일단 내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저도 매매를 할 때마다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추가 매수에 들어가면 왜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지, 어디가 깨지면 손절할지, 이게 상승을 위한 차트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도움은 되지, 절대 뭐랄까 마이너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매매보다는 뭔가 근거라도 하나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감정에 의거한다고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매매를 한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확실히 도움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매해서 도움이 됐던 적은 한 번, 상승장 때는 무지성으로 막 들어가니까 상승장 때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돈 벌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셔도 제가 뭐 딱히 말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도.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오를 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무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돈복사 소통방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차트 좋아요. 이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잖아요.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이런 차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애들. 매력적인 종목들은 저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런 거 뭐 미친 하락 나왔는데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 그리고 하방 경직 나와주는 거, 이게 뭐였죠? ICP가 인터넷 컴퓨터 코인이었나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그 차트로 딱 보면은 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크립토랑스, 그분 맞는 것 같아요. 그분도 떠가지고 종종 보긴 하는데 되게 뭐랄까 교과서적으로 좀 잘 보시는 분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거시경제에 대한 정리, 그리고 차트적인 내용, 또 뭐가 있을까,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다 드렸고, 종목을 선택을 굳이 하시겠다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거를 좀 하셔라, 요런 애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이 어려운 장에서도 퍼포먼스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친구긴 해요, 이 친구가. 근데 시세는 또 바닥이란 말이지. 요런 종목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